물론 이제 지금까지는 우리가 장수국가 하면은 미국, 그 일본, 뭐 오키나와 아니면 지중해 연안 뭐 그렇게 했었잖아요. 2030년도에는 세계 최대 장수국가가 우리나라가 된답니다. 근데 남성분들은 아니고요, 여성분들만 만 90세라고 합니다. 놀랍지 않나요? 우리가 이제 만 90세라는 얘기는, 기대 수명이 만 90세라고 하는 얘기는 20대에 교통사고로 나서 저 세상으로 가거나 아니면 한 살의 어떤 질병에 의해서 저 세상으로 가더라도 그 기대 수명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럼 90세라고 하는 것은 요즘도 가보면, 장례식장 가보면 대부분 190 몇 세죠. 그러면 2030년도 정도 된다면 장례식장 가면 대부분 이제 100세 정도 된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들 그거 아시나요? 기대 수명이 갈수록 줄고, 기대 수명이나 건강한 수명이 갈수록 줄고 있어요. 지금 65세에서 갈수록 더 내려가고 64.4세로. 그러면 그냥 65세를 유지한다고 했었을 때 우리가 100살까지 사게 되면 거의 35년 정도를 골골대며 살아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지금 세계 최대 장수국가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왜 한국이라는 나라가 세계 최대 장수국가가 될까? 그래서 장수에 대해서 연구하는 많은 사람들이, 연구가들이 우리나라에 와 있어요, 정말로. 그래서 그 원인에 대해서 이것저것 찾고 있는데 생각보다 뚜렷한 게 발견되지는 않아요. 뭐 김치, 뭐 발효 그런 거에서 하고 있지만 생각보다 그렇지 못해요. 왜 그럴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우리나라가 세계 최대의 장수국가가 되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우리나라의 값싼 연명치료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요양병원이, 우리나라에 값싼 요양병원이 많이 있죠. 물론 이제 잘 사는 일본이나 아니면 북유럽 같은 곳이 연명치료를 안 하는 게 아니죠. 너무 비싸죠, 그런 데는. 우리나라에 비하면 턱도 없이 너무 비싸죠. 그러니까 생각보다 연명치료하는 게 쉽지 않고, 그쪽 문화가 연명치료를 우리나라처럼 많이는 하지는 않죠.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부모에 대해 너무 섬기어야 된다라는 문화가 되어 있잖아요. 유럽이나 뭐 서구 사회는 생각보다 좀 어느 정도 돼 버리면 부모하고 그런 거, 그 애기 그때도 미국인이랑 얘기하는데 자기들은 성인 되기까지는 아이들은 엄청 더 우리나라보다는 어떻게 보면 더 잘 품 안에 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성인이 되는 순간 거의 그냥 남남 비슷하게, 그러니까 오죽하면 결혼할 때도 결혼식 전날 전화하기도 하고 결혼식 그러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자식과 분리가 어느 정도 되는 나라가 서구 사는데 우리나라는 자식과 부모가 거의 분리가 되지 않는 나라잖아요. 그러다 보면 연명치료를 자꾸 더 하게 되는 문화인 거죠, 우리나라는. 그러다 보니까 세계 장수국가가 되는 게 어떻게 보면 요양병원에서 연명치료 때문에 세계 장수국가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근데 보면 아시겠지만 요양병원에 1위가 가장 많이 있는 병명이 알츠하이머 치매예요. 그 다음에 편마비, 뇌경색증, 파킨슨병, 뇌내출혈, 신장병 빼고 사지마비, 대부분 뇌질환이죠. 근데 50대 이후, 40대 이후, 50대 이후, 은퇴 후 뭐가 가장 두렵냐고 설문조사를 했을 때 치매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맞잖아요. 치매, 다른 건 모르겠지만 치매만 안 걸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리고 가족 내에서 가장 삶의 질이 떨어지는 게 치매 어르신을 모시고 있을 때,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알코올 중독 환자를 모시고 있을 때라고 그러거든요. 자, 진시 황제는 늙기가 싫었나 봐요. 죽기가 싫었나 봐요. 그래서 불로초를 찾기 위해서 자기의 병사들을 세계 곳곳에 다 보냈잖아요. 근데 불로초를 찾을 수 있었을까요? 근데 모르겠어요. 그런데 왜냐하면 진시황이 죽은 것은 사인은 세상에 세계 최대, 그 시절 세계 최대의 황제가 열사병으로 죽었어요. 우리 있잖아요, 옛날식을 고집하면, 옛날식으로 돌아가면 더 장수할 거라는 얘기를 자꾸 하잖아요. 그건 모르겠어요. 정말 옛것이 좋은 건지. 물론 최신식이 좋은 것도 아니겠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는 링거, 수액 안 되면 살아날 수 있는 열사병으로 세계 최대의 황제가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거 아시나요? 여기 보면, 책 읽어보면 이 시절
황제들의 평균 수명이 38세였다고 합니다. 38세. 말이 되나요? 38세? 우리 38세면 정말 여기 38세. 우리 원장님 한번 일어나 볼까요? 얼마 청년이에요. 지금 39세, 38세보다도 맞잖아요. 그래서 아이고 이게 왜 그렇죠? 그건 뭐냐면 옛날에는 독살 당할까봐 누가 자기 황제가 먹기 전에 먼저 와서 무슨 상궁이 먼저 먹어봤다고 그러잖아요. 항상 두려움에 떨었었잖아요. 두려움에 떨었기 때문에 그 시절 허준 같은 어이가 항상 가서 보약을 해주고 침을 놔주고 했었을 텐데 평균 수명이 38세였다고 합니다. 자, 근데 저는 물론 제가 이제 이런 자리에 쓴 것은 잘났다기보다는 물론 우리 아내가 잘 참아줘서 해외를 37번 정도 나갔다 왔거든요. 한번 나갔다 오면 경비가 어느 정도 깨지는지 아시죠? 최소 한 500에서 많게는 한 3천만 원 정도 깨지는, 어떻게 보면 아주 집안에는 아주 나쁜 그것을 37번이나 했습니다. 그걸 잘 참아준 아내한테 감사할 따름이고요.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하면 치료를 잘할 수 있을까? 내가 이 하나를 배우고 하나를 더 배우고 나면 치료율이 더 높아질 수 있을 텐데, 내 가족을 좀 더 잘 치료할 수 있을 텐데 라는 생각으로 한 번씩 나가게 됐죠. 그래서 쭉 나갔던 이제 해외 이제 도시들 이름이 나와 있고요. 그 주제들 나와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독일, 베를린, 미국, 대만 이렇게 나갔다 왔고요. 근데 제가 갔다 와서 내린 결론이 도미노 같은 치료법은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미노 있죠. 하나 탁 놓으면 따르르 해가지고 다 무너져 버리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환상을 좀 가졌던 것 같아요. 내가 환자 한 분을 딱 봤을 때 이 환자의 가장 안 좋은 부위 한 부위를 딱 치료하고 나면, 여기다 우리 한방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한방 치료라고 하잖아요. 이게 뭔가 이렇게 허준, 옛날 드라마에서 보면 허준이 쫙 한 방으로 탁 침을 놓으니까 한 방으로 나왔기 때문에 맨날 환자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한의사는 한 방으로 탁 놓으면 한 방으로 다 치료되는 줄 아는가 봐. 양방은 그래도 2개로 되나, 양방인가? 약간 진짜 한 방으로 되는 게 하나도 없다고 하는 거죠, 진짜. 도미노 같은 치료법이 없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파랑새를 찾기 위해서 떠났지만 내린 결론은 파랑새는 없더라. 그런데 어쩌면 단순한 약이 아니라 진시황제가 그토록 찾던 불로초는 없을지언정 불로초 같은 방법은 있는 것 같더라라고 하는 게 제 결론입니다. 그런데 이게 생각보다 어려운 건 아니에요. 아주 복잡하고 어려운 건 아닌데 단순 노동인데 그걸 꾸준히 지키기가 쉽지가 않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단순 노동을 계속해서 하다 보면 습이 되는 거잖아요. 습관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좀 더 두려움과 불안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고 뇌의 건강을 지킬 수 있고 결국 구경 열반에까지 이를 수 있지 않을까. 신무가해가 되는 거잖아요. 마음에 두려움이 없더라. 결국은 파랑새는 없었지만 단순 노동과 같은 것들 꾸준히 하다 보면 뇌 건강도 지킬 수 있고 두려움에서 조금은 좀 더 자유로워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쭉 이거죠. 건강을 위해서 비싼 치료가 그 비싼 기계들만이 좋은 게 아니더라 결코. 그리고 건강이든 뭐든 예것이 꼭 좋은 것은 아니더라. 그리고 최신식이 꼭 좋은 것은 아니더라. 이게 푹신푹신해가지고 중심 잡기가 상당히 쉽지가 않네요. 근데 그거 아세요? 이게 푹신푹신한 거 이렇게 한 발 들고 서 있거나 이렇게 10초 동안 못 버티면 치매에 걸릴 확률이 높다고 그래요. 그 논문에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갑자기 이것 때문에 얘기하는 건데 눈 감고 10초 동안 버티는 거 자꾸 연습하는 것도 상당히 치매 예방에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 많으신 분들이 여기서 10초 이상 못 버틸 분들이 꽤 계실 거거든요. 근데 아주 단순한 운동이에요. 눈 감고 10초 동안 버티는 거예요. 양발이 돌아가면서 하는 게 상당히 치매 예방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근데 이거 상당히 푹신푹신하니까
중심 잡기가 조금 더 힘드네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우리한테는 한정된 에너지다. 생각보다 많은 에너지가 있지 않다. 이 한정된 에너지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가의 문제인 거죠. 자, 그러면 이 한정된 에너지를 우리가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잘 활용할 수 있을까를 배우는 시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런데 지금부터는 한 15분에서 20분 정도가 가장 어려운 시간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조금은 용어를 알아야 되거든요. 뭔가를 배울 때 가장 힘든 과정이 용어에 익숙해지는 과정이에요. 용어를 다 배우고 나면 대부분 그 다음부터는 되게 쉬워져요. 우리 뇌과학 책 있잖아요. 이게 두꺼운 책 있죠. 다 어떤 거에 대한 뭐냐면 되게 해부학적으로 뭐 어떤 내용이다. 용어 설명하는 거예요. 용어에만 익숙해지면 나머지는 대부분 끝나요. 절반 이상은 끝나는 거예요. 특히 뇌과학은 용어하고 그 해부학적 위치만 제대로 알면 90%는 정말 끝나는 거예요. 용어, 그 해부학적 위치 때문에 맨날 책을 읽어도 그게 머릿속에 안 들어오기 때문에 대부분 닫고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딱 15분만 잘 졸지 않고 잘 견딜 수 있다면 나머지 1시간이 편하게 재미있게 갈 수가 있어요. 용어 설명이 조금은 힘들어요. 근데 자, 여러분들 우리 자율신경이라는 얘기 많이 들어봤죠? 자율신경에 문제가 있어. 뭐 하면 자율신경에 문제가 있어. 어디 가면 스트레스, 자율신경의 문제야. 자율신경의 문제야라고 하는데 막상 자율신경이 뭐지? 하면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거든요. 의료인한테도 자율신경이 뭐예요? 딱 질문을 받으면 자율신경? 갑자기 심각하게 고민을 하기 시작해. 자율신경이 뭐지? 근데 맨날 우리는 자율신경의 문제 하는데 자율신경이 뭐라는지를 잘 몰라요. 근데 다 자율신경의 문제래. 자, 그럼 자율신경이 뭔지 아시는 분? 네. 그렇죠. 그 자율신경에는 교감신경, 부교감신경이 있죠. 하나 조금 더 드릴게요. 네. 그럼 조금 더 쉽게 하실 수 있는 분. 자율신경에 대해서. 마음대로? 그건 이제 수익은으로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건 수익은이고 그 자율신경이 아니고요. 그 설명을 되게 잘 해주셨는데 그거 외의 것들을 자율신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안타깝다. 안타까워서 조금 있다가 그 경옥고 스틱 하나 드릴게요. 네. 그 자율신경이라고 하는 것은 자율신경의 정의보다도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우리 의지대로 움직일 수 있죠. 의지대로 움직일 수 없는 것들을 조율하는 걸 자율적으로 조율하는 걸 자율신경이 지배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심장 멈춰보세요. 못하죠? 이 심장을 자율신경이 지배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좀 더 쉬워지죠. 내 의지대로 할 수 없는 걸 자율신경이라고 하는 거구나. 자, 그러면 조금 이제 힘든 문제예요, 여러분들. 호흡을 멈춰보세요. 멈출 수 있죠? 그럼 이게 자율신경이 하는 걸까요? 내 의지가 하는 걸까요? 의지가 하는 거죠. 근데 호흡은 자율신경이 지배를 한다고 해요, 보통. 그런데 물론 호흡이라고 하는 걸 과학적으로 설명하는 게 상당히 쉽지만은 않아요. 자율신경 영역도 있고 약간 우리 의식적으로 어느 정도 조절할 수도 있잖아요. 의식적으로 조절했기 때문에 옛날부터 수행법에 항상 호흡법이 들어갔어요. 왜냐하면 호흡법을 잘해서 내 자율신경을 조절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자율신경의 영역은 내가 의지대로 할 수가 없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의지대로 어느 정도 조절할 수 있는 게 호흡법이기 때문에 호흡법에 대한 강조를 되게 많이 했어요. 그런데 오늘 저는 여러분들한테 호흡법보다도 더 중요한 자율신경 조절법, 훨씬 쉬운 그거에 대해서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호흡법은 배우기가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요. 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5가지 우리가 꼭 해야 될 것 중에 우리가 보통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호흡법하고 수면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근데 제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너무나 중요한 거지만 호흡 잘하는 거하고 잠 잘 자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 전에 해야 될 것들 5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중요한 호흡하고 잠은 수면의 문제는 그 다음 문제예요. 너무 힘든 문제들이야 실은. 우리가 따라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호흡법은. 그 전에 선행돼야 될 요소들이 있다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자율신경 아까 우리가 교감신경하고 부교감신경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 크게는 물론 조금 더 디테일하게 나누다 보면 그건 아니지만 크게는 그냥 우리가 교감신경, 부교감신경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자율신경에는. 그래서 이 교감신경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역할을 하는 거냐면 우리가 싸우거나 도망가려고 할 때처럼 우리 몸에 긴장되게 하는 게 교감신경의 역할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럼 부교감신경은 뭔가 우리가 밥 먹고 나른하게 릴렉스 되어 있을 때 그게 연상되잖아요. 그때 걸 떠올리면 돼요. 이제 그렇다고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설명을 하다 보니까 혹자는 그럼 교감신경은 나쁜 놈이고 부교감신경이 좋은 놈이야라고 하는데 꼭 그러지는 않죠. 나쁜 놈 좋은 놈의 문제는 아니에요. 뭔가 음양처럼 서로 밸런스가 잘 맞아야 될 문제이긴 해요. 물론 조금 더 깊게 들어가다 보면 꼭 그렇지는 않아요. 서로 상반되고 그런 개념은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크게 그냥 쉽게 설명하자면 그렇게 시소와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교감신경은 언제 발동이 돼야 되냐면 우리가 일을 하려고 할 때 아침에 잠이 좀 더 깨야 되잖아요. 커피 한 잔 마시잖아요. 근데 교감신경을 조금 더 활성화가 돼야 되잖아요. 약간의 텐션이 올라가야지 활동하기 좋아지잖아요. 막 아까 떨려다가 교감신경이 막 흥분되지만 조금 더 텐션이 올라가면 이렇게 약간 신기가 발동이 되는 것 같잖아. 아닌가? 웃으라고 하는 거였는데 좀 썰렁하다. 죄송합니다. 그렇다면 항상 이완되어 있는 부교감신경이 진짜 좋은 놈일까요? 근데 물론 현대인들 많은 경우는 부교감신경이 활성화 안 되는 사람도 있고 정말 활성화가 되어 있는 사람이 있어요. 너무 활성화. 맨날 먹고 자고. 너무 부교감신경 활성화되면 만사가 귀찮아져. 먹는 거 먹고 그냥 나른하게 그냥 그죠. 그런 사람들은 부교감신경이 너무 활성화되어 있죠. 근데 현대인들 많은 경우는 부교감신경보다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교감신경이 너무 활성화되어 있죠. 나른해지는 경우가 별로 없어. 나른해지면 뭔가 불안해. 불안함을 못 느껴야지 꽤 나른해지게 더 빠질 수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깨워버리는 게 실은 교감신경, 부교감신경에 그거 조절이 안 되게 그냥 내 멋대로 그냥 딱 되는 게 중독이죠. 알코올 중독이고. 자, 그래서 조금 더 가장 어려운 부분이야 이거. 자, 교감신경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브레인 뇌예요. 이건 척추 안에 있는 척수라고 하는 거예요. 척추 중에서 어디에서 나오냐면 이렇게 흉추. 우리가 경추가 있고 흉추가 있고 요추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자, 문제 또 하나. 경추, 흉추, 요추의 구분이 될 수 있는 가장 딱 구분되는 거. 어떻게 쉽게 설명할 수 있는 거. 누구 쉽게 설명할 수 있는 사람? 목, 가슴, 허리 어떻게? 그 다음에 더. 경호고 뺏기 전에 공지나 뺏기기 전에 답을 해야겠다. 우리가 갈비뼈가 붙어 있는 뼈들이 흉추예요. 갈비뼈가 붙지 않는 여기는 경추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다음 그 갈비뼈 밑에 있는 데는 요추예요. 알겠죠? 구분 쉽죠? 흉추, 갈비뼈가 있는 거야. 근데 아담이 이불을 위해 산을 떼준 건 아니잖아요. 11개 아니에요. 12개 있어요. 우리 이쪽에 오른쪽에 12개, 왼쪽에 12개 있어요. 남자들 11개 있지 않아요? 아무튼 흉추에서 나와요. 흉추 1번에서. 요추 2번까지 나와요. 위에는 교감신경 지배를 그럼 안 하겠네? 아니요. 흉추 1, 2, 3번들이 모여서 위로 다시 또 올라가요. 목에도 이렇게 교감신경 절들은 있어요. 모여 있어요. 흉추 1번에서 요추 2번까지 나온 것들이 위로 가기도 하고 아래로 가기도 한다. 이쪽을 지배하고. 그래서 교감신경의 역할은 어떤 거냐면 혈관을 수축하는 거예요. 뭔가 힘있게 꽝꽝 힘을 짜줘야 그쪽으로 영향을 해줄 거잖아요. 힘을 쓸 수가 있잖아요. 교감신경의 역할은 뭐다? 우리 몸을 긴장하게 혈관을 수축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아주 퍼펙트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교감신경에 대해서. 어떻게? 내 몸에 우리가 막 긴장하면 어떻게 가슴이 두근두근하면서 막 심장이 박동이 커지는 게 느껴지죠. 이게 교감신경의 역할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다시 교감신경의 역할은 뭐다? 혈관 수축하는 거다. 뭔가 혈관 확 풀어지는 것은 부교감신경의 역할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자,
그래서 이런 게 이게 아토리가 동맥이죠. 동맥이 교감식이 심퍼세틱이 교감, 예, 심퍼세틱이 이렇게 가서 아토리 이렇게 동맥을 자극을 주는 거예요. 이게 교감신경의 역할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안 된다. 선생님 이게 안 되는데 안 넘어가는데 배터리가 없는 것 같네요. 그러면 이제 이게 그러면 되네. 네. 자 이제 조금 더 한 단계 조금 어렵게 들어가. 이게 가장 어려운 걸 잘 봐요. 자 혈관이 수축이 된다고 했죠. 혈관이 수축이 되면 이렇게 20대 때는 혈관이 조금 넓어요. 나이가 들면서 조금씩 좁아지기 시작해요. 자 다시 이건 20대 혈관의 사진이라고 해요. 근데 이것은 60대 혈관의 사진이라고 해요. 노화 과정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모세혈관들이 다 막히는 거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어떤 분들은 훨씬 건강한 사람들은 60대에도 불구하고 이런 분들이 계신다고 하는 거죠. 그럼 왜 그럴까요? 자, 다시 이걸 알면 아까 그 이해가 가요. 자, 여러분들 적혈구 아시죠? 적혈구 들어봤죠? 자, 우리 몸에는 30조 개의 세포 수가 있다고요. 우리 몸에. 혹자는 100조 개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건 뇌피셜이라고 하고요. 과학적으로 최근에 제가 해봤더니 한 30조 개에서 플러스 마이너스래요. 30조 개, 100조 개 아니고 30조 개. 그런데 우리 몸에 있는 세포 30조 개 중에서 최소 50% 이상은 적혈구라고 해요. 피덩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 적혈구가 최소 50% 이상이래요. 혹자는 80% 이상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과학적으로 최소 50% 이상. 근데 자 봐요. 이 적혈구의 크기는 7나노미터예요. 근데 연상이 안 되죠? 나노미터라고 하는 게. 근데 잘 봐요. 이게 7마이크로. 근데 이 모세혈관 있죠? 이 모세혈관 봐죠? 이 모세혈관 크기가 보통 5에서 10 마이크로미터예요. 마이크로미터. 그러면 이 적혈구의 크기는 어느 정도냐면 겨우 모세혈관을 빠져나갈 수 있을 정도예요. 그래서 적혈구는 이렇게 도넛 모양처럼 되어 있잖아요. 도넛 모양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적혈구를 겨우 빠져나갈 수 있어요. 모세혈관을 겨우 빠져나가요. 여러분은 어떻게 되겠어요? 항상 앉아 있으면 잘 움직이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모세혈관에 다 막혀 있어 버리겠죠. 얘들이. 꽉 막혀가지고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결국은 얘들이 쉽게 말하면 썩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움직임이 적어지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움직임이 적어지면 적어질수록 이런데 모세혈관이 다 막히면 이렇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 우리 몸에 50% 이상이 되는 적혈구들이 쭉 가다가 움직임이 적어지고 하면 이런 데 다 막혀버리기 때문에 실은 모세혈관이 다 막혀버리는 거예요. 자, 우리가 100일 기도라는 얘기 우리 많이 하잖아요. 여기 우리 수련사에서도 100일 기도 많이 하잖아요. 100일 기도의 의미가 과학적으로 설명될 수가 있어요. 자, 적혈구의 수명은 90일에서 120일이라고 해요. 그냥 평균 100일로 잡아봅시다. 그러면 우리가 100일 정도만 뭔가 열심히 하면 적혈구가 다 바뀌어버려요. 최소 내 몸의 이상 절반 이상이 다 바뀌는 거야. 그러니까 뭔가를 열심히 100일을 가면 내 몸이 절반 이상 바뀌었기 때문에 다시 빽대기가 쉽지가 않아. 근데 100일을 못 참았기 때문에 쑥을 먹고 마늘을 먹고 버텨야 되는 호랑이는 그 사람이 안 된 거야. 곰은 100일을 참았기 때문에 사람이 될 수가 있었던 거예요. 맞죠, 스님? 그러겠죠? 그래서 우리가 뭘 하는 데 있어서 100일 정도만 진짜 열심히 해주면
곰이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원래 고맙습니다의 어원은 거기서 나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고마가 곰이잖아요. 그래서 고맙습니다. 곰처럼 됐다는 얘기인가? 아무튼 곰이 사람이 됐다고 하는 의미겠죠. 그러겠죠? 고맙습니다. 자, 부교감신경의 의미는 이제 교감신경의 의미를 조금 알았죠. 우리가 교감신경 뭐라고 하죠? 혈관을 수축시키는데 잠깐 혈관이 수축되는 건 되게 좋아요. 그쪽으로 힘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근데 보통 우리는 뭐죠? 계속해서 스트레스 받는 게 문제가 되는 거죠. 왜냐 잠깐 수축시켜주는 건 그쪽으로 에너지를 보내주고 되게 좋은 건데 끊임없이 스트레스 받고 있다면 어때? 긴장하고 있다면 그냥 혈관은 계속 그냥 수축해 있어 버린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모세혈관들이 다 적혈구를 다 막혀버려서 결국은 다 썩어버리는 거지. 이해하시겠죠? 자, 그럼 부교감신경의 역할은 우리 몸을 뭔가 주로 정신이 안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에너지를 회복하는 방향으로 간다는 얘기죠. 긴장과 피로를 회복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부교감신경의 역할이다. 자, 여러분들 이것은 흉추 1번에서 요추 2번까지 나오는 것들 얘들은 교감신경의 역할이에요. 부교감신경 어디서 나오냐면 두개골에서 뇌신경이라는 얘기 들어봤잖아요. 뇌신경이 12개가 1번에 12번까지 있거든요. 그중에 3번, 7번, 9번, 10번 4개가 이 뇌신경에서 나오는 게 또 부교감신경이에요. 그리고 또 특이하게 이 꼬리뼈 있는데 이 청골이 있는 데에서 청골이 또 5개로 분리가 되어 있는데 청골 2, 3, 4에서 부교감신경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주로 하는 치료가 부교감신경 치료라고 하는 게 뭐냐면 2개 청골 치료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교감신경을 좀 더 활성화시켜주기 위한 치료법이에요. 그래서 부교감신경이라고 하는 역할은 뭐냐면 몸을 좀 릴렉스 한다고 했잖아요. 한편으로는 어떤 역할을 주로 하냐면 샘 분비, 침샘을 잘 나오게 하고 우리가 나이 들면 침이 잘 안 나오잖아요. 자꾸 침이 안 나오다 보면 왜냐면 교감신경은 침을 잘 안 나오게 하거든요. 막 침이 바삭바삭 마르잖아요. 자, 약간 좀 침이 지금 바삭바삭 말라 있는 약간 교감신경이 조금 텐션이 좀 높아져 있다면 지금 말랑말랑 이렇게. 자, 그럴 때 물 한 잔 마시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침이 바삭바삭 마르게 하는 건 교감신경의 역할. 그러면 우리가 맛있는 걸 볼 때 침이 착 나오는 건 어떤 역할? 부교감신경. 그런 어떤 그런 샘들, 선이라고 하잖아요. 뭐 갑상선, 갑상샘이잖아. 선. 그런 선에서 뭔가 분비 잘 되게 하는 게 부교감신경의 역할이에요. 근데 요즘 스트레스 많이 받고 침이 마르고 그래서 이렇게 이쪽이 문제가 되는 사람들 많이 있죠. 그만큼 교감신경이 엄청 항진이 되어 있고 부교감신경이 잘 제대로 작동을 안 하는 경우예요. 그러면서 요즘은 이쪽에 타석도 생긴다고 하잖아요. 침이 고여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돌이 되어 버리는 게 타석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쪽에 수술하는 사람들도 꽤 있어요. 환자들 보면은 그 절친의 아버님은 결국은 그 문제로 돼가지고 또 이쪽 침샘 암 까져가지고 결국은 또 돌아가시기도 했거든요. 그만큼 교감신경이 항상 항진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현대인들이. 근데 이 부교감신경의 3, 7, 9, 10번이 뇌신경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두개골이 되게 중요하다. 뭔가 명상 모드로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명상 항상 중요하다고 하지만 부교감신경이 조금 더 활성화돼야지 명상 단계로 빠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머리가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 머리의 부분에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소화기관. 우리가 3, 7, 9번에 10번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미주신경이라고 하는 건데 이 뇌관에서 빠져나가지고 뇌줄기요. 간자가 줄기간자예요. 뇌줄기에서 빠져나가가지고 이 목을 거쳐서 소화기를 지배를 해요. 자 다시 한번 오늘 강의의 핵심 주제이기도 해요. 여러분들 다 잊어도 미주신경 하나만 제대로 알고 가도 이 90분 강의는 딱 미주신경 하나만 건져도 돼요. 이 미주신경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미주예요. 우리 미로라고 하잖아요. 잘 모른다고 미자예요. 길을 잘 몰라 미로처럼 꼬불꼬불. 미주 달릴 주자예요. 주자 뛰는 사람들 있잖아요. 미주 어디로 달리는지를 몰라. 옛날 해부학자들 봤더니 이 미주신경이라는 놈이 어디로 달리는지를 몰라. 너무 많은 데를 관여하고 있어. 모든 데를 다 관여하고 있어. 이 미주신경이라는 놈이 보니까 이 뇌관에서 시작돼서 목을 지나서 폐도 다스려, 심장도 다스려, 모든 소화기를 또 다
관여를 하고 있어요. 오장육부 모든 걸 관여하고 있는 게 이 미주신경이라고 하는 거죠. 부교감신경의 기능의 80% 이상을 담당한다고 하는 게 이 미주신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미주신경. 미주신경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여기 후두 뇌간에서 시작돼서 목을 거쳐서 소화기를 지배를 해요. 이거 꼭 기억해야 돼요. 뇌 주구장창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조금 어렵지만 이런 용어도 해요. Science explain why the vagus nerve is key to health. 과학은 설명한다. 왜 미주신경이 건강의 키가 되는 요소인지. 베이거스가 뭐냐면 우리가 베이그, 애매모호하다라는 뜻이에요. 해부학자들 옛날 사람들 봤을 때 이 미주신경이라고 하더니 그냥 다 어떤 것들은 그냥 어디까지 가는가 정확히 알 수가 있는데 이 미주신경 알기가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오죽하면 이름을 베이거스 너브라고 지었던 거예요. 이 미주신경. 그래서 실은 이 미주신경이 심장을 지배하기 때문에 목 가늘고 긴 사람들 긴장되면 여기 압박이 되면 어때? 미주신경이 쓰러져 버리죠. 여러분들 잘 생각해 봐요. 미주신경 실신을 우리가 조회하고 있다가 쑥 떨어졌던 사람들 목 이렇게 돼가지고 항상 긴장돼 있던 사람이야. 미주신경이 압박받고 있던 사람들 이렇게 있다가 쭉 쓰러지는 경우가 되게 많죠. 네, 이제 미주신경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 자, 미주신경이 80%는 아까 부교감신경의 역할이었는데, 근데 우리가 보통 보면 자율신경이라고 한다면 보통은 운동에 관계되는 것 같아요. 아까 샘을 분비하고 그래서 브레인에서 얘들을 지배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특이하게 이 미주신경이라고 하는 놈은 브레인에서 정보를 밑으로 내리는 것보다 이 장의 정보를 위로 올리는 게 80%야. 신기해. 이 하나는 또 특이하게. 그래서 이 미주신경 역할은 특이하게 80% 장의 정보를 머리로 주는 거예요. 그리고 배가 따뜻해야지 기분이 좋아지는 이유가 장이 건강해야지 뇌가 건강할 수가 있어요. 왜냐? 미주신경의 역할이 80%가 장의 정보를 여기로 주는 거야. 이해하겠죠? 장이 건강해야 될 이유이기도 해요. 장에 대해서 조금 더 강조를 할 거예요. 자, 이게 미주신경이에요. 브레인의 뇌간에 시작돼서 목을 거쳐서 엄청 모든 걸 다 관여하고 있죠. 말하자면 저는 굳이 얘기를 한다면 대통령과 같은 모든 걸 다 관여하는 사람이 이 미주신경이에요. 근데 대통령이 술 마시기도 좋아. 근데 그런 얘기하면 안 되겠다. 잠깐. 네, 아니. 잠깐. 여기 보면 목을 거쳐서 심장을 다스리고 심폐를 다스리고 모든 소화기를 다 다스리고 있어요. 자, 다시. 이제 그런데 치매의 원인 갑자기 이제 치매로 이제 넘어갑니다. 치매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치매의 원인을 이것저것 찾는데 너무 많은 원인들이 있다라고 하는 건데 그 중에서 아무튼 치매의 원인인지는 모르겠는데 치매로 해서 결과론적으로는 알츠하이머병이 베타 아밀로이드라고 하는 단백질의 쓰레기들이 머릿속에 쌓여 있더라는 얘기죠. 치매 노인들을 많이 봤더니 그 사람들이 60-70%가 결국 알츠하이머 병이더라는 얘기죠. 치매 중에서 물론 나머지 질환들에 의해서 대사성, 내분비, 감염성, 중독성 이런 것들에 의해서도 치매가 생기지만 근데 결국은 하나만 떼는 게 아니라 퇴행성이지만 이런 것들이 다 또 여기하고 다 연관이 또 있겠죠. 오바마 행정부 이후로 수천조의 돈을 치매를 극복하기 위해서 치매와의 전쟁을 벌였고 어마어마한 돈을 거기다 쏟아붓었어요. 제약회사에서도. 뭔가 치매에 좋은 약을 뇌 건강에 좋은 약을 제대로만 만들 수 있다면 정말 미국이란 나라도 살 수 있을 거예요. 천조국이라고 하잖아요. 천조국을 살 수도 있는데 치매에 대한 좋은 약을 만들 수만 있다면. 근데 중요한 건 지금까지 치매에 아주 유효한 약이 제대로 항상 나올 거라는 얘기만 하지 막상 나왔더니 2-3년 지났더니 부작용이 엄청 많더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신약 판매될 때 웬만하면 먹지 마세요. 2-3년 뒤에 부작용들이 되게 많아요. 옛날 우리가 그 스테로이드제 얼마나 명약이었어요. 스테로이드제 어떤 질환을 먹어도 대부분 좋아지거든요. 저도 한때 의무병이었을 때 스테로이드제 약간 중독될 때가 있었거든요.
왜냐면 약간 감기 기운이 있고 기운이 없잖아요. 제가 의무병이니까. 옛날에 그 감기 약 잘 진다는 약국 있잖아. 근데 가면 프레드니스로 노란 약 2알 딱 주면 감기가 쑥 나은 것 같잖아요. 세게 지어달라고 하잖아. 세게 지어달라고 하는 게 실은 스테로이드였거든요. 실은 그 약을 딱 먹고 자면 다음날 뽀빠이가 돼 있는 것 같아. 멀쩡해. 한때는 저도 모르게 그때 그 중독돼 그거에서 벗어나기 상당히 힘들었어요. 내가 근데 갑자기 왜 이 얘기지? 제가 좀 삼천포로 자주 좀 빠지는 경향이 있어서 아무튼 치매의 원인은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원인이 있겠지만 하나로 딱 잡기 쉽지가 않았어요. 근데 최근에 치매를 바라보는 옛날 베타 아밀로이드 게 이거였죠. 이게 치매 약을 하는 데 있어서 베타 아밀로이드라고 하는 것만 제거하기 위해서 자꾸 노력을 했던 거야. 제약회사에서. 그래서 베타 아밀로이드를 잘 제거할 수 있는 약을 만들어냈어. 그래서 약을 먹었더니 베타 아밀로이드가 빠지기 시작했어. 근데 문제는 치매 증상은 그대로야. 아니 우리가 어떤 지표 물질로 해서 이걸 없애면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걸 지표 물질이 없어졌는데 치매 증상은 계속 있다고 하는 거죠. 이 답은 아니었던 거지. 베타 아밀로이드 하나의 결과였던 거지. 그래서 2018년도에 나온 논문이 이 얘기는 뭐냐면 되게 어려운 것 같지만 영어로 써 있으니까 영어는 볼 필요는 없어요. 이 그림이 중요해요. 이 브레인이죠. 브레인의 위치마다 어디가 혈류순환이 잘 안 되면 그쪽이 위축이 오거나 혈류순환이 잘 위축이 오면 흑질이라는 부분이 이렇게 위축이 오면 도파민이 분비가 잘 안 돼서 파킨슨병이 걸리고 그다음에 이쪽 해마 부분부터 쭉 먹어 들어가면 치매가 되고 그다음에 이쪽 겉에 있는데 척수 부분에 이런 데 쪽으로 순환이 좀 잘 안 되면 섬유근육통이라든지 여러 가지 경피증 같은 것도 생기고 부위별로 조금씩 달랐던 거지. 실은 거의 비슷한 얘기예요. 굳이 우리 자연계를 표현하자면 다 여기저기 녹조가 쌓이는 질환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녹조가 전주에 생길 수도 있고 서울도 생길 수가 있어. 근데 보통의 우리가 제약회사나 양방의 사고방, 아니 의사 선생님 죄송합니다. 우리 어떤 거 바라볼 때 이거지. 전주에 대한 녹조를 분석을 해서 전주 지역에 맞는 녹조 이끼 제거제를 없애주는 게 지금의 서양의학의 사고방식인 거죠. 서울에 있는 녹조를 또 분석을 해서 여기에 대한 지표물, 그걸 넣어주는 게 이끼 제거제를 녹조를 없애주는 게 방법인 거지. 나쁜 방법은 아니에요. 절대 아주 효율적인 방법이긴 하지만 우린 조금 더 힘들더라도 물기를 터주면 녹조가 안 생기는 거지. 그래서 저는 지금 여러분들한테 어떤 이끼 제거제, 녹조 제거제의 방법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물기를 트는 법에 대해서 강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좀 서론이 너무 좀 길었죠. 이런 걸 알아야지 되기 때문에. 자, 또 제가 2개 청골 치료를 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왜 2개 골이 왜 중요하냐? 여러분들 잘 봐요. 이게 숨구멍이라고 하죠. 숨구멍. 여기 있고 아이들 보면 여기 뭔가 툭툭 치는 게 실제 막 브레인이 툭툭 치는 게 보이기도 하잖아요. 이렇게. 근데 왜 숨구멍이 왜 있을까요? 왜냐하면 엄마 산도를 빠져나올 때 이게 딱 붙어서 나오면 어떻게 됐어요? 찌그러지지 않고 딱 돌청이 돼서 못 나오겠지. 엄마도 큰일 나겠고 아이도 큰일 나겠죠. 잘 찌그러질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완전히 골화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어렸을 때 브레인이 막 커가는데 엄청 도움이 되겠죠. 근데 난치 질환 환자들 보면 아기 때부터 이게 딱 너무 굳어져 버리는 애들 되게 많아요. 그래서 여기 머리를 푸는 게 너무 힘들어 아이들. 어떤 경우는 뭐 ADHD도 이 부분이 돌처럼 굳어져 있는 경우도 있고 자폐도 그런 경우 있고 치매 어르신 머리를 딱 손에 대는 순간 정말 농담 않고 볼링공 만지는 기분이에요. 뭔가 사람 몸을 만진다라는 느낌이 들지 않고 그냥 볼링공을 만진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머리뼈를 만져보면. 근데 뼈는 다 딱딱한 거야 아니야? 라고 물어보면 할 말은 없어요. 약간 감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근데 어린아이의 머리를 만져보고 내 머리를 만져봐요. 차이가 크잖아요. 나이가 든다고 하는 것은 내 뼈에서 수분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수처들, 봉합선들이
나이가 들면 이렇게 더 이렇게 꽉 수처가 있게 신회라고 해요. 혈자리로 신회, 숨구멍 신자예요. 숨구멍이 모여서 신회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데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는 의사들은 과학적으로 이 봉합선이 완전히 퓨전돼 버린다. 퓨전이랑 완전히 뼈 하나처럼 모아져 버린다고 생각을 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자, 이런 봉합선들 이런 데도 숨구멍들이 이제 두 살, 세 살 전에 완전히 다 퓨전돼 버린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움직이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최신 올 봄에 나온 논문이에요. 올 봄에 나온 논문에서는 뭘 얘기를 하냐면 이런 데 수처들 이렇게 봉합선들을 다 조사를 해봤어요. 건강한 사람들을 어지 10대부터 100세까지. 그러면 우리가 무릎 관절처럼 두 개가 떨어져 있는 걸 0단계라고 봤던 거예요. 그 다음에 완전히 하나로 해서 완전히 달라붙어져 있는 걸 이제 4단계로 봤어요. 0단계에서 4단계까지 분리를 해서 봤더니 (30대) 같은 데 봐요. 40대 같은 데 봐요. 다 0.5단계야. 거의 0단계 가까이 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얘기는 뭐죠? 실은 생각보다 건강할수록 여기가 느슨해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관절면들이. 봤더니 100세까지 됐는데도 1단계 아닌 사람들이 꽤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쪽이. 봉합선들 중 일부들이. 결국은 다 봤더니 이마만 완전히 퓨전되어 있는 거지. 이런데 이 봉합선들 얘만 빼고 나머지들은 다 2단계 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결론적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성형외과 의사가 쓴 거거든요. 의학 교과서가 달라져야 된다. 근데 이제 미국의 의사들 중에 10% 정도 이런 치료를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의사들 중에. 카이로프락터는 의사는 아니에요. 미국 의사들 10% 정도 DO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은 옛날부터 이걸 주장을 해왔는데 그 사람들은 이렇게 어떤 획일화시킬 수 없는 제약회사에서 어떤 대형 자본이 들어갈 수가 거대 자본이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왜냐하면 우리가 그냥 좀 이런 얘기 쉽게 해도 되죠. 양방은 진단을 해서 먹고 사는 산업이야. 진단은 너무 멋져요. 어떤 질환에 대해서 당신은 이거 질환을 가지고 있어. 아주 멋지게 진단을 잘 내려주잖아요. 근데 치료법은요. 가서 스트레스 받지 말고 약 한번 먹어보고 안 되면 수술합시다. 근데 한의 이쪽은 진단법으로 해서 먹고 사는 산업이 아니에요. 어떤 치료를 해야지만 먹고 살 수 있는 산업이야. 그나마 이 중간 단계에 대해서 겁나게 고민만 하고 있어. 근데 돈은 진단법으로 하는 게 참 우아하고 멋지잖아요. 딱 진단 딱 내려주고 진단비 딱 크게 받고 한의사들은 막 힘들게 막 막노동을 해야지 겨우 먹고 살 수 있는 거고. 죄송합니다. 제가 이상한 얘기를 해서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되는데 자, 또 이번 최근 한 달 전에 나온 논문이에요. 저 이 논문 보고 너무 막 설레었거든요. 우리가 세계 3대 논문지가 네이처지가 있고 사이언스지가 있고 셀지가 있다고 그래요. 근데 이 네이처지에서 어떤 게 나오냐면 이게 두 개 고리예요. 머리뼈. 이게 브레인이에요. 여기까지가 브레인. 그다음에 우리 지주막하 출혈이라고 하잖아요. 지주막. 왜냐면 혈관들이 많아 지주막하 출혈이 된다고 하잖아요. 이 지주막이 여기 거미줄처럼 막 지주막. 그다음에 그 경막, 뇌수막에 세 겹이 되어 있거든요. 가장 겉에 있는 게 질긴 경막이 있고 그다음에 지주막이 있고 브레인하고 뇌하고 바로 붙어 있는 연막, 피아미타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 세 겹이야. 경막, 지주막, 바로 뇌하고 붙어 있는 연막이 있는데 이 봐요. 두개골에 봤더니 골수들이 잔뜩 있더라고 하는 거지. 두개골에 골수가 많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고목처럼 아니면 볼링공처럼 많이 굳어 있으면 이 골수들이 제대로 작동을 안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더 건망증이 생기는 거고요. 결국은 치매로 가는 거고요. 여러 질환들이 생길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자분들이 가끔 저한테 질문해요. 원장님은 내가 그때 요통으로 왔을 때나 내가 지금 두통으로 왔을 때나 왜 치료법이 똑같냐고.
대부분 똑같아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푸는 스타일이니까 막노동을 하고 있으니까. 또 이것은 사이언스지에 나온 거예요. 2년 전에. 이때부터 막 보고를 하고 있는 거죠. 스컬이 두개골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봤더니 스컬이 골수의 보고라고 저장소라고 하는 게 나오는 거예요. 자, 이런 것은 너무 어려우니까 지나갈게요. 자, 또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제가 여러분들께 오늘 또 미주신경 다음으로 강조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 이거. 감정과 통증은 본질적으로 같다. 자, 우리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치료할 때 어떻게 하죠? 가장 힘든 질환 중에 하나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라고 하잖아요. 어떤 트라우마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하잖아요. 이 트라우마를 푸는 데 있어서 항상 우리는 정신적인 마음의 문제로만 짚고 들어가거든요. 결코 그렇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 생각보다 몸을 치료하며 좋아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왜 그런지 좀 뒤에서 나오겠지만, 자, 여러분들 한여름에 지금 여기 에어컨이 없어요. 우리 떼약반 밑에서 이 강의를 듣고 있다고 봐봐. 집중이 될까? 얼마나 짜증이 날까? 이 박소라고 하는 인물이 얼마나 짜증이 나고 한 대 치고 싶을까? 빨리 끝내고 집에 가야 되는데. 맞잖아요? 분노가 치밀어 오르겠죠? 맞죠? 짜증이 나겠죠? 집중이 안 되겠죠? 에어컨이 없어? 떼약 배치야? 짜증 나는데 강의만 하고 있어. 분노 치밀고 무슨 지수 막 분노 지수 막 억울 지수 막 이게 어떤 지수 막 가겠죠. 스트레스 높아지겠죠. 근데 그 분노 지수를 없애는 가장 쉬운 방법은 뭐죠? 회장님? 감정? 아니요. 에어컨으로 들어가면 되죠. 너무 쉬운 거죠, 실은. 에어컨 밑으로 들어가면 분노 지수 다 떨어지는 거죠. 실은 그때의 분노 지수를 떨어뜨릴 수 있는 명상 단계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쉬운 건 에어컨 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마음의 문제로만 끌고 갔던 거예요. 마음 먹기에 달려 있어. 너는 왜 그러냐? 네 마음은만 이렇게 못 먹냐? 마음 먹기에 달려 있어. 쟤는 봐라. 마음 먹기를 잘했기 때문에 쟤는 저렇게 잘하는데 너는 왜 그래? 왜 마음 먹기를 못해서 너는 왜 그러냐? 아, 성경에 네? 네? 아, 환경. 그렇죠. 생각보다 몸을 조금 더 좋게 해주면 이 몸 아픈 거 이걸 조금만 좀 좋게 해주면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나 그런 사람들 생각보다 목 주의하고 발목만 청골 주의만 좀 풀어줘도 마음이 편해지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분노 지수 엄청 높아졌고 그 이제 얘를 제가 가끔 이런 식으로 얘기를 또 하는데 옛날에 미국에서 강의를 들을 때 그 한 옆에 있던 그 같은 수강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딸이 교통사고에 났대요. 교통사고가 자기는 근데 멀리 미국은 워낙 넓잖아요. 차 타고 수십 시간을 달려야지 되는 거리잖아요. 비행기로 3시간, 6시간 이상 가야 될 뭐 그런 거리잖아요. 5시간. 근데 이제 자기가 어디서 일을 하고 있는데 자기는 미시건에 있었어. 근데 이 딸은 자기는 플로리다에 있는데 딸은 미시건에 있어요. 그럼 엄청난 거죠, 이 거리. 차로 가려면 이틀을 꼬박 가야 돼요. 그냥 차 타고. 비행기 타고 가도 4시간, 5시간짜리 거리예요. 근데 그 비행기가 바로바로 있는 건 아니잖아요. 또 더군다나 이렇게 성수기 때는 비행기도 거의 찾기도 힘들잖아요. 근데 딸이 교통사고 날 때 딸한테 연락이 온 거야. 그 딸 주변. 근데 자기는 어떻게 가야 되는데 어쩔 줄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딸이 큰 질환이 생겼어요. 큰 병에 걸렸으니까 빨리 사고에 났으니까 가봐야 되잖아요. 마음이. 빨리 가봐야지 내 마음이 어떻게라도 이걸 봐야지 해결될 것 같고. 근데 딸이 그러더래요. 어떻게 조금 딸이 좀 여유가 생겼는데 엄마한테 전화 엄마 오지 마. 엄마가 온다고 해서 나한테 뭐 도움이 안 돼. 도움될 수 있는 건 없어. 그냥 엄마 거기서 엄마 하던 거 하고 그냥 비행기 타고 와. 왜냐면 버스 타고 와도 아니 차를 렌트해서 끌고 가도 이틀 이상이 걸리는 거리니까 3일 이상 걸리는 거리니까요. 비행기는 못하니 3일 동안 운전해서 가더라도. 근데 엄마 입장에서 안 그러잖아. 빨리 가봐야 돼. 마음이 막 두근두근 어쩔 줄 모르고. 근데 이런 치료를 받고 갑자기 마음이 편해지더래요. 딸이 낳은 건 아니잖아.
근데 어떻게 엄마가 마음이 편해질 수가 있지? 말이 안 되잖아요. 충분히 편해질 수도 있어요. 자, 여러분들 꼭 알아야 될 게 에스키모인의 어느 종족에서는 분노라는 개념이 없어요. 그 지역에는. 그리고 타히티인 사람들 중에 어느 종족은 슬픔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우리가 히노에락 에오요, 우리가 마음의 문제, 감정의 문제라고 하는 게 절대적인 먼지일 거라고 생각을 했잖아요. 아니요, 이건 문화적인 거예요. 우리가 보슬비가 내린다. 뭔가 기분이 묘해지잖아, 보슬비. 뭔가 겨울비, 뭔가 심란해지잖아요. 그냥 문화적인 거였던 거지. 이게 절대적인 어떤 우리가 어떤 걸 문화를 어떤 추영했던 거지. 절대적인 희노애락, 애호욕은 없다라고 하는 거죠. 뇌과학적으로 봤었을 때는 감정의 요소는 결국 편도체가 얼마나 과긴장되어 있느냐 하나로 간다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어떤 사람들한테 운동선수들이 기분이 좋아서 막 이럴 때하고 진짜 안 될 때 화났을 때 그 사진을 비교를 해줬을 때 차이를 모르거든요. 우리가 바로 구분 지을 수 있을 것 같다고 하잖아요. 화나는 사람하고 정말 기분 좋았을 때 상태를 비교할 수 있다고 하는데 실은 사진상으로 봤을 때 우리가 구분을 못하고 사람 봤을 때 구분을 못한다고 하거든요. 잠깐 지금 시간이 어떻게 됐죠? 지금 몇 시죠? 시계가 어디 있죠? 아, 저쪽에 있구나. 시간 이렇게 돼버렸다. 죄송해요. 자, 너무 딴 데로 빠져버렸다. 자, 이제부터 힘든 건 다 지났어요. 이제부터 중요한 것들 나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제 공진단 또 선물 또 들어갑니다. 자, 여러분들 운동과 건강의 공통점에 대해서 아시는 분? 네? 꾸준함. 저 선생님이 하나 가르치시죠. 꾸준함. 자, 운동과 건강의 노력. 자, 다 되는구나. 부지런해야지. 아싸. 근데 이거 답은 아니에요. 꼭 부지런은 안 해도 돼요. 근데 여러분들 이게 저는 생각에 운동과 공부의 공통점. 노력, 성실해야 된다, 꾸준히 해야 된다. 뭐 그런 거 있는데 저는 한마디 제가 환자들한테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는 가장 공통점 하나. 좀 재수없지만 타고난 사람들은 어쩔 수 없더라. 공부든 건강이든. 근데 보통의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 모르겠네. 제가 좀 고등학교 때 좀 재수 없는 사람이었을지는 모르겠지만 여기 재수 없는 사람들 몇 사람 있어요? 고등학교 때 공부 잘했던 사람들? 그 있잖아. 제 친구 진짜 얄미웠거든요. 이 기숙사에 있는데 나는 막 진짜 막 외우고 있어요. 국사책을 막 진짜 엄청 힘들게 외우고 있는데 얘는 소설책 보면서 재밌다 막 볼펜 돌려가면서 엄청 저를 자극을 주더라고요. 근데 나는 열심히 하고 쟤는 그래. 쟤를 따라봐야겠다 했는데 다음날 걔는 98점. 나는 92점. 얼마나 열받아. 이게 결국은 타고난 사람들은 어쩔 수 없더라고요. 그러면 타고나지 못한 우리들은 건강이든 공부든 타고나지 못한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효율적으로 해야죠. 단순히 열심히만 한다고 되는 게 마음먹기에 따라 달려있지 않다니까요. 마음먹으려면 그 전에 기초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기반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죠. 왜 기반이 튼튼해야지 위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꼭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이 한마디 제대로 알면 돼요. 뇌는 생각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움직임을 존재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다. 자, 굳이 책 한 권을 본다면 쉽게 써 있거든요. 움직임의 뇌과학이라는 책 한번 꼭 사서 한번 읽어봐요. 자, 이 그림이 뭐냐면 자 여러분들 말미잘 알죠? 이 말미잘이 유축되는 브레인이 있고 헤엄을 치고 돌아다녀요. 이때는 브레인이 있어요. 원시 뇌가. 근데 쭉 돌아다니다가 이 지역이 먹잇감도 많이 있을 것 같고 그냥 본능적으로 아는 거지. 그래서 바위에 딱 달라붙어 버려요 이제. 그러고 나면 뭐가 되냐면 얘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바위에 딱 달라붙어서 자기 브레인을 먹어버려요. 실은 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너무 고차원적인 것만 생각하거든요. 되뇌 피질만 생각하고 있거든요. 아니에요. 뇌는
움직임을 조절하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움직이지 않으면 뇌가 필요가 없어요. 식물들은 잘 살아요. 뇌가 없어도. 우리한테 좋은 영양분도 많이 만들어내면서 아주 잘 살아요. 브레인은 생각하기 위한 게 아니라 본질적으로는 그냥 움직임을 조절하기 위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표현 참 재밌잖아. Once a C squat, 그러니까 말미잘이 become stationary, 고정돼 버리면 걔들은 문자 그대로 eat their brain, 그들의 브레인을 먹어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움직임이 적어지는 순간 우리 뇌가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치매가 걸리는 거야. 그래서 우리 이거 봤죠? 발목 염자나 손목 염자 걸렸을 때 깁스 한 4주 하고 다니면 어떻게 되죠? 깁스 풀고 나면 짜증나고 근육이 위축이 와 있죠. 근데 솔직히 우리가 발이나 이렇게 했을 때 안 움직여요? 대부분 움직이고 다니죠. 그런데도 조금 활동적인 거나 이게 좀 덜 활동적인 거 비교해 보면 한 4주 되면 완전 위축이 와 있죠. 위축과 고정돼 있으면 어떻게 되죠? 풀고 나면 막 짜증이 나지, 안 움직이니까. 아니 내가 여기다 분노지수 안 줬는데도 이게 분노지수가 되는 거죠. 짜증이 나죠. 현대인들은 근데 어떤 생활을 하고 있냐면 다들 이 생활을 하고 있는 거랑 똑같아. 많은 경우가 그냥 통깁스하고 그냥 다니는 거야. 여기 있는 많은 분들이. 그러니까 내가 짜증이 나는 건 많은 경우는 마음의 문제가 아니라 몸의 문제였던 거예요. 근데 이 몸의 문제를 내는 항상 마음의 문제, 내가 마음을 못 잡아서 그래. 나만 자체가 하잖아요. 사실 마음의 문제가 아닌 경우가 대부분인 것 같아요. 환자들을 보다 보면. 그리고 나 자신을 보다 보면. 그래서 이 움직임이 중요한 게 뭐냐면 아까 교감신경이 어디 나온다고 했죠? 이 척추뼈에서 나온다고 했죠? 그래서 여러분들 척추뼈들 가볍게 자주 움직여줘야 돼요. 이게. 그렇죠. 자, 우리 한번 조금씩 움직여 봅시다. 오케이. 그리고 이 뇌수막 이 부분 또 뒤에서 다시 한번 강조를 할게요. 자,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큰일이다. 스트레스라는 용어를 제대로 알아야 돼. 스트레스라는 개념을. 우리가 스트레스 하면 딱 떠오르는 게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생각하잖아요. 근데 스트레스는 어디서 나오냐? 어원 자체가 물리학적인 용어예요. 단위 면적당 받는 힘인 거야. 스트레스라고 하는 것은 언제부터 쓰였냐면 우리 스트레스라고 하는 것은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래는 물리학적인 용어야. 물리학적인 스트레스야. 이게 이 바닥에 스트레스를 주고 있는 거야. 이런 데 쓰였던 건데 1940년대에 쥐 실험하는 데 있어서 그냥 그 스트레스라고 하는 용어로 쓰기 시작한 거예요. 그 스트레스라는 용어를 쓰기 시작한 게 별로 안 됐어. 근데 요즘 하면 스트레스 하면 무조건 정신적인 걸 생각을 하는데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그냥 이 물리적인 스트레스인 거야. 자, 그래서 내가 강조하고 싶은 게 이 그림인 거예요. 우리 머리 무게는 볼링공보다 더 무거워요. 물론 이제 조그마한 사람들은 볼링공보다 좀 가벼울 수 있고 볼링공도 뭐 8파운드짜리 16파운드, 20파운드가 있지만 이렇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스트레스가 없는 이렇게 볼링공을 그냥 여기 딱 올려놓으면 말 그대로 볼링공의 무게밖에 안 돼. 작은 우리 몸에 주는 스트레스가. 이렇게 가면 스트레스가 겁나게 많아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스트레스는 내 자세가 나한테 스트레스를 주고 있었던 거야.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내 환경이 우리 시어머니가 아니면 내 아들이 아니면 내 직장 상사가 아니면 그 본수 원장이 스트레스를 주고 있었던 게 아니야. 우리 저 직원분들 저쪽 뭐 고개 숙이고 있네? 아니야? 내가 스트레스 준 거야? 이게 이렇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평상시 항상 스트레스를 나한테 주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불면증, 제가 우리 환자 중에 지금도 기억에 남는 게 어떤 분이 불면증으로 고생하시는 분이 와가지고 저한테 박 원장 그러죠. 네, 그랬더니 알다시피 우리 아들 의사하고 우리 며느리 한의사잖아. 그리고 내 자식들 다 잘 살잖아. 난 고민거리가 하나도 없어. 근데 왜 잠이 안 와? 그러거든요. 이분의 마음의 문제 때문에 잠이 안 온 걸까요? 근데 우리 어르신들 보면 어떻게 돼요? 하루 종일 TV 보면서 이렇게 있죠. 여러분들 자 목 한번 만져봐요. 딱 만져보면서 고개를 쭉 빼봐요. 지금 말랑말랑한 고개를 쭉 빼면 어떻게 돼요? 엄청 긴장이 되는 거죠. 엄청 목을 쭉 빼면 엄청 긴장이 되잖아. 자세를 바르게 말랑말랑해지고. 실은 아까 교감신경이 여기 이렇게 있어요. 교감신경절들이. 교감신경이 자극이 되면 어떻게 된다고 했죠?
도망가거나 싸우거나 하는 상태로 모드로 바뀌어버린다고 했죠. 우리는 항상 이렇게 되면서 어떻게 하면 싸우거나 도망갈 준비만 하고 있는 거야. 채식동물, 초식동물들이 잠을 하루에 한두 시간밖에 못 잔다고 그래요. 항상 도망갈 준비만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죠? 근데 우리 등 따뜻하게 대고 사는 동물 봤어요? 사람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저는 등 대고. 물론 요즘은 보니까 고양이들도 너무 편해져가지고 그냥 다 고양이나 개들만 등 대고 잠을 자고 있던데 사람도 요즘 등도 잘 못 대고 자는 것 같아요. 도망갈 준비만 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편하게 잠을 자는 사람들만 일자로 잘 자는 거지 언제든 교감신경 항진되는 사람들은 이렇게 돼. 도망갈 준비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불면증은 많은 경우는 이 목의 문제인 경우가 많아요. 자세 문제만 잘해줘도 저는 어르신들 고수습 별로 안 권해요. 고수습할 때 어떻게 되죠? 야, 아유 쌌다. 안 웃네. 죄송합니다. 뭔가 좀 자, 이게 목의 문제, 불면증이 많은 경우는 물론 여러 가지가 문제 있지만 그 중에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이 물리적인 스트레스라고 하는 거예요.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당연히 영향을 끼치지만 기본적으로 물리적인 스트레스가 있었던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목이 까져가면서 빨갛게 되는 브레인이 분노 지수가 높아지는 겁니다. 이렇게 갈수록. 자, 아까 미주신경 얘기했죠. 미주신경이 어떻게? 목에서 시작돼서 심폐를 다스리고 모든 소화기를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슴 두근두근 거리는 사람들 있죠. 물론 저 같은 사람을 봤을 때 가슴이 두근두근 거리는 건 지극히 정상적인 거야. 맞죠? 네. 근데 여기 여성분들 신랑을 봤는데 가슴이 두근두근 거려. 뭔가 문제가 있지 않아? 그것도 맞는 거 아니에요? 그 분노 지수 때문에? 아니. 근데 가슴이 두근두근 거리는 건 이 미주신경이 자극되어 있기 때문에 쉽게 긴장되어 있기 때문에 쉽게 조금만 돼도 스트레스 받거나 해서 쉽게 가슴이 두근두근 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슴 두근거리는 사람들 생각보다 치료가 잘 돼요. 이런 식으로 하면. 이런 개념으로 치료를 하면. 자, 봐요. 다시 미주신경은 봐서 보면 여러분도 알겠지만 이렇게 목을 거쳐서 바로 목적 근처에 있어요. 이렇게 지나가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목이 쭉 빠져 있는 사람들이 여기 엄청 긴장이 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목 가늘고 긴 사람 치고 밥 잘 먹는 사람 봤어요? 밥 잘 먹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죠? 목 짧은 사람들이죠. 조금 이따 다시 나올 거예요. 일본의 이 사람 60대까지도 미국 1인자이기도 했어요. 일본 1인자이기도 했어요. 자세가 이렇게 바라야 된다고 하는 거. 천재들이 생각보다 쉽게 기능이 확 떨어지는 건 이 목을 가누기가 쉽지가 않아서 근력이 떨어지면서 나이 들수록. 자, 그래서 자세의 중요성. 누가 밥을 잘 먹어요? 이 강호동. 미주신경이 압박이 안 되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소화기가 배꼽리가 엄청 컸던 거야. 그러니까 밥을 엄청 잘 먹어서 그 코치 감독이 데리고 가대요. 밥 먹는 모습 보고. 진짜 대야로 놓고 밥을 먹더래요. 양푼 이따만한 걸 놓고. 배꼽리가 크다고 하는 건 그만큼 힘쓸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미주신경이 이렇게 발달할 수 있었던 거죠. 아내가 한의사야. 살 안 쪄요. 항상 보약 먹는다고 생각보다 살 안 쪄요. 이런 거 안 되면. 제가 보약 안 먹었겠어요? 자, 근데 이거 꼭 우리는 현대인들은 항상 자아실현 욕구, 대뇌피질적인 것들만 항상 강조를 해요. 근데 우리 매슬로의 5단계 국민윤리 시간에 배웠죠. 윤리 시간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생리적 욕구, 바닥부터 1차적인 욕구부터 좋아져야지 2단계까지 갈 수 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 국민윤리 시간에, 윤리 시간에 배웠잖아. 근데 왜 우리는 항상 우리 자식들한테 이것만 강조를 하냐 이거지. 대뇌피질적인 것만. 뇌과학적으로는 이 브레인스템 이 부분이 안정돼야 돼요. 그래서 목이 이렇게 된 사람들이 여기가 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자아실현을 잘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 목부터 얘부터 잘해야 돼요. 자, 시간이 없으니까 조금. 그리고 목에는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
이게 우리가 림프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에서 찌꺼기 하수도예요. 하수도. 좋은 영양을 주고 다시 그 찌꺼기들을 우리가 동맥으로 영향을 주고 90% 이상은 다 정맥으로 들어와요. 또 고분자나 찌꺼기들은 어디로 들어가냐면 림프라고 하는 데로 들어요. 림프관으로. 림프절을 거쳐서 들어가는 거예요. 림프절이 왜 있냐면 찌꺼기들이 다 심장으로 가면 그 찌꺼기들이 다시 또 다 퍼져버리잖아. 림프절에서 정화를 해줘서 심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림프절이 다 어디에 있냐면 그래서 심장 들어가기 전에 이 겨드랑이에 되게 많아요. 그 겨드랑이에 우리가 총 700개 정도가 있다고 한다면 평균적으로 겨드랑이에 100개, 100개, 근데 서해부는 더 많아. 150개, 150개, 300개가 여기 있는 거예요. 또 100개, 100개, 500개잖아. 목에 100개, 100개가 있어요. 목이 그래 되게 중요한 거야. 브레인에서 엄청 생각이 많으니까 찌꺼기들 엄청 많이 나올 거잖아. 그래서 얘들 다 걸러줘야 돼. 근데 항상 목이 긴장이 돼 있으면 걸러주지를 못해요. 그래서 찌꺼기들이 여기 자꾸 쌓이는 거야, 머리에. 그래서 치매에 걸리는 거예요. 찌꺼기들이 자꾸 쌓여서. 생각보다 머리 좋은 사람들 치매에 많이 걸리잖아요. 노동자들보다도 차라리 어떻게 보면. 항상 생각하고 찌꺼기들은 많이 활발하게 돼가지고. 자세는 항상 앉아 있으니까. 찌꺼기들 많이 해서 치매에 걸리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 책들도 있잖아요. 치매 의사가 쓴 책도 있잖아요. 자기가 치매 걸려가지고. 항상 치매를 치료했던 사람이 치매에 걸렸어. 평생 치매만 연구했던 사람이 왜 치매에 걸려?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적인 밑바닥 기반을 쌓아놓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약으로만 치료하려고 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모든 것은 심장부터 2단계. 그래서 여기부터 잘 풀어줘야 되고 틈나는 대로 자 여러분들 자 겨드랑이 한 번씩 해볼게. 냄새 난다고 그러지 말고 그냥 한 번씩 좀 쳐줘봐. 그다음에 서해부도 자꾸 때려주고 목도 자주 조금씩 때려주고. 이제 알겠죠? 그 림프 정화조 공장이 잘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자, 다시 림프 치료의 시작은 그래서 림프 이게 쇄골이라고 하는 건 이름이 뭐냐면 빗장뼈라고 부르는 거예요. 빗장뼈가 열려야지 잘 들어올 수가 있지. 이게 쇄골이 뭐라고요? 빗장뼈예요. 빗장뼈를 자주 두드려줘야 돼, 자 여러분들. 자, 빗장뼈 자주 두드려주기. 건강하게 림프 순환 잘 되기 위해서 찌꺼기 잘 빠지기 위해서 어떻게? 빗장뼈를 잘 두드려줘야 돼. 빗장뼈를 문을 이렇게 대문을 열어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빗장뼈가 쇄골미, 빗장뼈 미인인 거야. 왜 자세가 좋기 때문에 빗장뼈가 제대로 이쁘게 나오는 거야. 자세가 좋았기 때문에. 이해하겠죠? 찌꺼기가 가득 쌓여버리면 어떻게 돼요? 빗장뼈 잘 안 보여요. 자, 그래서 앉아있는 그래서 요즘 나오는 또 논문 중에 하나는 스포츠 의학에서 나온 논문인데 앉아있는 운동의 효과보다도 실은 앉아있는 시간을 줄이는 게 건강에 더 좋대. 한번 다 일어나 봐요. 자, 일어나 봐요. 자, 여러분들 아까 림프절이 가장 많은데 어디라고? 서해부라고 했죠. 자, 서해부 한번 조금씩 한번 때려주자. 자, 겨드랑이 한 번씩. 냄새 난다고 그러지 말고 자, 지금 여름이 아니라서 다행이다. 자, 앉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운동도 중요하지만 앉아있는 시간을 줄이는 게 건강에 좋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고수업 치면 어떻게 되죠? 어르신들 하루 종일 앉아있잖아. 고수톱이 꼭 결코 좋은 건 아니에요. 근데 사회생활을 위해서는 괜찮은 거이기도 하지만 경로당에서 고수톱만 한 게 더 재밌는 게 없잖아요. 자, 그래서 자세가 되게 중요하더라. 자, 여러분들 꼭 기억할 게 이거예요. 옛날에는 안방 만인들하고 중전들이 특히 조선시대 중전주 18명이 불임이었대요. 놀랍지 않아요? 허준 같은 어이한테 온갖 보약, 난임의 좋은 보약을 다 썼었을 텐데 왜 불임이었어요? 제 생각에는 운동을 안 했기 때문에 앉아있는 시간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왜냐하면 난소가 어디에 있냐면 여러분 딱 이렇게 앉잖아요. 접히는 데 있잖아요. 딱 접히는 데에 난소가 있어요. 정말 건강한 난자가 나오겠어요. 항상 접혀 있는데. 그리고 여기 림프절이 150개가 있다고 했는데 림프절이 제대로 활성화가 안 되는데. 우아하게 항상 붓구실 쓰고 술 놓고 있었지만 온갖 좋은 보약은 다 먹었지만 항상 앉아 있었잖아. 그리고 자궁도 근육인 거죠. 근육을 제대로 안 쓰던 거잖아. 애 낳다가 또 자궁이 또 잘못돼서 죽기도 하고 문제가 많았던 거죠. 안방 만인들 애가 안 생겨서 씨바지 받고 했었잖아요. 근데 안 학는 애들은 맨날 먹지도 못하는데 어쩜 그렇게 애는 잘생겼는지. 그렇죠? 그래서 올바른 자세를 하기 위해서는 저는 그래서 이런 엘리베이션 책상을
권합니다. 그래서 자식들의 과외도 중요하지만 이 엘리베이션 패드 하나가 어쩌면 과외보다 더 효과적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장이 되게 중요해요. 장은 우리가 행복 호르몬 세로토닌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하잖아요. 세로토닌 행복 호르몬이라고. 세로토닌이 뇌 호르몬이잖아요. 뇌에서 쓰이는 게. 근데 봤더니 95% 이상이 장에서 만들어져요. 행복하려면 장이 건강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도파민, 우리가 파킨슨 질환 있죠. 진짜 자신 있게 얘기하건데 파킨슨 질환은 장의 문제예요. 파킨슨 질환을 머리로만 생각한다면 안 돼요. 그 도파민만 자꾸 넣어주는 엘도파 같은 거 먹는다고 해서 엘도파 같은 경우 한 5년 정도 놓고 나면 약의 허니문 기간이 있어가지고 그 기간이 지나고 나면 더 안 좋아져요. 약 효과가 떨어져 버려 내성시키면서. 근데 보통은 변비 때문에 생기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장부터 좋게 해줘야 돼요. 자, 그리고 이렇게 면역세포들이 몰려있는 게 대부분 장이에요. 왜냐면 옛날 더럽게 먹었잖아. 그렇기 때문에 근데 옛날 몸이나 지금 몸이나 달라진 건 없어요. 우리 몸에서.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옛날 항상 더럽게 먹기 때문에 장에 면역세포들이 다 몰려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도 몰려있어. 그래서 좀 이 얘기 뭐지만 약간 너무 깨끗하게 먹을 필요는 없어요. 적당하게 먹어야지, 들어온 것도 먹어줘야지 얘들이 훈련이 돼, 어렸을 때부터. 너무 깨끗한 거만 먹기 때문에 훈련이 안 되니까 오합지졸이야. 그래서 뭐 이상한 거 들어가면 막 빈대 하나 잡으려고 초과상간을 태워버리는 게 아토피 같은 질환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장훈련이 안 돼 있어,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그냥 장훈련 시킨다면 적당하게 계속 발효 음식을 계속 먹어줘야 돼. 적당하게 발효 음식이 약간 썩은 거나 다름이 없는 거잖아요. 적당하게 발효 음식을 자꾸 어렸을 때 먹어줘야지 장훈련을 시켜줄 수가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요즘은 장내축이 장하고 뇌하고 뭘로 연결된다고 했죠? 뭐라고? 네, 미주신경 좀 더 하나 드릴게요. 근데 치매에 안 걸리기 위해서는 또 요즘 나오는 게 뭐냐면 장내축에다 근까지 불었어요. 근장내축, 근력까지 있어야 된다. 그리고 자, 여러분들 여기서 어린 학생들도 있는데 그리고 어르신들도 많이 있는데 제가 가장 쉬운 거 자율신경을 조절하게 딱 하나 뽑으라면 저는 이거예요. 그 다음에 운동이기도 한데 뭐냐면 자율신경이 가장 중요한 건 눈 피로를 없애자. 여러분들 우리가 18년 연속 OECD 평균 1위가 뭔지 아세요? OECD 20개 국가에서 우리나라 18년 연속 1위인 게 뭔지 아는 사람? 아까 타지 않았어요? 안 돼, 띵. 뭐라고요? 자살. 그쵸? 듣게. 자살이에요. 근데 저는 우리나라가 18년 연속 자살 1위인 게 5명 국가가 쓴 게 대표적인 1위 하나 뽑으라면 저는 스마트폰 18년 전에는 안 나왔지만 그 전에 나왔던 건 게임기. 맨날 스타만 이렇게 하고 있었잖아요. 가까이 보는 거. 우리가 가까이 보려면 어떻게 눈을 찡그려야 되죠. 볼록하게 만들어야지 가까이 있는 게 잘 보이거든. 근데 게임 같은 거는 막 긴장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눈의 긴장이 눈이 항상 피곤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이 되뇌 피질의 35% 거의 50% 가까이 눈하고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이에요. 그러니까 감각 영역으로 들어가면 65% 이상이 눈하고 관련되어 있는 거야. 왜냐하면 식물한테는 광합성이 있잖아요. 동물한테는 눈에서 보는 과정이 광합성이 거의 비슷해요. 하나가 빠졌지만. 근데 그 하나가 뭐냐면 뭘로 바뀐 거야? 저는 손이라고 봐요. 눈으로 보고 손으로 움직이기 우리한테는 광합성 작용이야. 눈으로 보고 손으로 가서 일을 하는 게. 그래서 우리는 눈 피로를 없는 건 다른 거 아니에요. 실내 생활을 줄이는 거. 가서 멀리 자꾸 봐야 되는 거예요. 스님들이 건강한 게 뭐냐면 앉아 좋은 데 가서 막 경치 좋고 쫙 계속 바라보잖아요. 여러분들 저쪽 전 진짜 가장 지금까지 인상 깊었던 곳이 저쪽 영주 부석사 가보셨죠? 별로 고지대도 아닌 것 같아. 딱 올라가서 쫙 보는 순간 쫙 펼쳐져 있는 게 뭔가 확 마음이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제가 부도사를 지금까지 4번을 갔다 왔거든요. 너무 좋아서. 근데 굳이 부도사 안 가더라도 여기 황방산만 가더라도 아니요, 그럴 필요도 없어요. 여기 공원 가서 멀리만 봐도 돼요. 가까이만 보지 말고. 스마트폰 여러분들 그죠? 하루 종일 사무직인 사람들 하루 종일 컴퓨터만 보고 있죠. 컴퓨터 하루 종일 뭐 찡그려지고 있잖아. 화가 나 있잖아. 근데 2시간 더 연장 공부해라고 하면 어떻게 돼? 야근해라고 하면 더 짜증이 나죠. 힘들죠 막. 근데 여러분들 봐요. 실은 이 모니터보다도 더 나를 긴장하게 만드는 게 스마트폰이에요.
여러분들은 스마트폰을 보통 언제 보죠? 물론 직장에서 몰래 스마트폰 보기도 하지만 보통 언제 보죠? 쉴 때 보죠. 현대인들의 삶은 휴식이 제로인 삶이야. 휴테크라고 하잖아요. 휴식이 가장 좋은 재테크라고 하는데 휴테크가 제로인 세상이 현대인들이에요. 그래서 스마트폰만 없어도 휴테크가 될 수가 있어요. 제발 쉬는 시간에 스마트폰 보지 말고 자꾸 멀리 자꾸 밖에 나가야 돼요. 그래서 자꾸 밖으로 나가는 게 치매를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이다 라고 하고 싶은 거고요. 그래서 눈이 정말 중요하다. 그래서 정말 더 쉬워요. 왜냐하면 우리가 눈을 크게 움직이는 것도 의지적으로 움직일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초점 조절을 해주는 것은 자 이거 하나만 보고 빨리빨리 지나갑시다. 여러분들 자 이거 하나 봐봅시다. 여기 여러분들 여기 눈자 보이죠? 눈자 보이고 여기 찰자 여기 뇌수 그림 보이죠? 뇌자 눈 보이죠? 뇌 보이죠? 그러면 눈 읽어보면서 이거 읽어봐요. 안 읽어져요. 왜냐면 우리 눈은 전체적으로 우리 눈 전체는 만약에 필름 덩어리라면 우리가 필름 덩어리라면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한 점만 초점을 다 주고 있어요. 나머지는 그냥 배경인 거야. 초점인 부분만 보기 위해서 엄청 노력을 하는 거예요. 왔다 갔다 실은 아주 미세하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실은 자율신경이 지배하는 거예요. 초점 맞추기 위해서 우리는 초점 맞추기 위해서. 근데 가까이 보는 거 초점 맞추기 위해서 엄청 노력하는 브레인을 엄청 피곤하게 하는 거예요. 멀리 그냥 멍하게 바라보는 게 뇌를 쉬어주는 거고 눈을 그나마 좀 쉬어주는 거예요. 멍하게 멍 때리고 있는 게 정말 좋은 거예요. 초점 없이 봐는 게. 초점 없는 아이들이 건강한 거야. 초점보다 멍 때린다 뭐라고 하지 말고요. 자꾸 밖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시간이 없어서 농담도 못하겠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이 골프에 미치죠. 왜 그런 줄 아세요? 딱 치고 멀리 보잖아. 그때서야 내 자율신경이 이완되는 걸 느끼는 나도 모르게. 골프에 중독되는 사람들이 많아요. 갔다 오면 뭔가 힐링이 되는 것 같아. 밖에 나갔고. 골프. 물론 이제 저는 골프를 할 줄은 몰라요. 대신 우리 골프를 치러 나갈 필요는 없죠. 그냥 나가서 멀리 보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가까이에서 멀리까지 쭉 훑어보는 거야. 쭉 훑어보는 거야. 멀리 보면서 가까이 봤다 멀리 봤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초점거리를 맞추는 건 자율신경이 지배하는데 이 자율신경을 지배하는 데 있어서 자율신경을 조절하기 위해서 호흡법은 상당히 힘들어요. 수행의 단계를 걸어 가야 돼, 호흡법이. 쉽게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우리가 가슴이 두근두근 거리잖아요. 평상시 운동을 안 하면 조금만 하면 막 가슴이 두근거리죠. 근데 자꾸 뛰다 보면 어떻게 돼? 가슴이 덜 두근거리죠. 평상시 운동이 없는 사람들이 뭔가 스트레스 받아서 가슴이 자주 두근거려. 근데 두근거리는 걸 운동을 해서 내가 가슴 두근거리는 걸 자주 내성을 시켜놓으면 쉽게 가슴 두근거릴 일이 없어요. 옆에 설령 나 같은 사람이나 정우성이 오더라도 가슴이 안 두근거려. 자, 그래서 또 이 하버드대 이쪽에서 연구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1910년부터 지금까지 이 한 그룹을 쭉 다 케네디 대통령도 이 그룹 중에 하나였어요. 쭉 조사를 했더니 가장 건강하기 위한 그 사람이 키워드 하나로 딱 뽑았을 때 릴레이션십이었어요. 관계가 좋은 사람들이 결국 행복하더라라고 했던 거예요. 결론 키워드 딱 하나였어요. 관계. 그래서 그 부분 길게는 얘기는 안 하겠지만 그런 부분 여러분들이 잘 꼭 관계를 좋게 해서 노력할 필요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한의학에서는 뭘 치료를 하는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것들 얘기했죠. 여러분들 아까 뭐 얘기했죠? 맨 처음에 운동 얘기했죠. 그 다음에 더 강조했던 건 이렇게 하나 또 뭐였죠? 자세 얘기했죠. 그 다음에 또 뭐 얘기했죠? 음식 조절 얘기했죠. 네 번째가 뭐였죠? 그렇죠. 눈피로 없애기.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또 뭐였죠? 그렇죠. 관계 5가지. 자, 그래서 우리 막힌 곳을 뚫어주는 거예요. 불통직통, 통직불통이에요. 막힌 곳 뚫어주기 위해서 어떻게? 여기 약간 림프, 겨드랑이. 왜냐하면 우리가 사대강의 보호가 생기면 해서 녹조 생기는 거잖아요. 앉아 있는 것 자체가 사대강의 보를 딱 만들어 버린 거야. 4군데 딱, 겨드랑이 딱 이렇게 4군데 다, 6군데 또 6군데가 딱 다 생겨보잖아. 사대강 6대강의 보를 만들고 있는 거야, 이 자세가. 그죠? 자세를 바르게 하면 그나마 4대강으로 바뀌고요. 자주 두드러지 이렇게 하면 2대강으로 바뀌는 거예요. 일어나면 4대강, 6대강이 없어져 버린 거야, 보가. 그래서
우리 뭘 치료한 거? 실은 머리가 어디 빠지는지 한번 잘 봐요. 스님 죄송합니다. 머리가 우리 어디가 빠지고 있죠 보통? 그 소갈머리죠. 여기. 왜 그러냐면 실은 이 부위는 근육이 없어요. 우리가 자주 보면 씹을 때 근육은 측두근이라든지 후두근은 머리가 움직이니까 움직이는 부위는 머리가 안 빠져. 여기는 근육이 없어서 잘 안 움직이기 때문에 머리가 자주 빠지는 거예요. 남성 호르몬은 더 딱딱하게 만들어진 게 우리 피부를 남성 호르몬이 많이 나오면 머리가 잘 빠져. 여성 호르몬이 상대적으로 더 말랑말랑하게 하기 때문에 덜 빠지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유전적인 요소가 가장 크기는 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부위가 근육이 없어요. 이렇게 이 부위를 자주 움직여주려고 두피 마사지나 자주 노력을 해야 돼. 아니면 이마를 써가지고 이마 올리면 이쪽 근육이 원래는 이렇게 하나짜리예요. 이 근육. 그래서 얘를 써가지고 얘까지 같이 써가지고 밝게 웃으려고 환하게 웃으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자, 그 부분 조금 더 나오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백회열자리 모든 기운이 몰리는 자리, 얘가 굳어지니까 어떻게 돼? 이런 식으로 자세를 바뀌잖아요. 쭉 들어 올리면, 그래서 모든 기운이 몰린다고 여기가 백회열자리야. 머리 부분이 말랑말랑해서요. 모든 기운이 말랑말랑해져야 돼. 여기가 딱딱해지면 모든 기운이 딱딱하게 되는 이런 자세로 베끼는 거예요. 그래서 꼭두각시 할 때 이런 식으로 되잖아요. 머리뼈 있는 데가 그래서 말랑말랑해져야 되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은 그냥 넘어갈게요. 그 통증 이것도 그냥 넘어가게 턱관절이나 이런 부분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장내축이라고 하는 거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우리가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흔히 우리가 맥진을 보면 이렇게 우리 요즘은 이렇게 맥진기로 죄송합니다. 이 그림으로도 이게 잘 안 움직이네요 이제. 자, 보면 우리가 기분 좋다고 그러잖아요. 기분 좋다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이것도 맥진 용어이기도 해요. 기분이 좋다 무슨 뜻일까요? 원히트. 한자를 생각해 봐요. 뭘까요? 그 표현인데 뭐냐면 기의 분산이 좋은 거예요. 현대인들 기분이 안 좋아. 항상 스트레스만 받고 있어요. 몰려 있어요 이쪽으로. 저도 지금 얼굴 밝잖아. 지금 강의하느라 머리 써야 되니까 맨날 3,000%로 빠져가지고 자꾸 시간이 오버되고 강의할 때마다 그렇기 때문에 스트레스 겁나게 받고 있으니까 여기만 몰리고 있잖아요. 기분이 안 좋아요. 기분이 좋기 위해서는 어떻게? 그래서 맨발 걷기가 좋은 게 뭐냐면 기의 분산을 좋게 해주는 거예요. 기의 분산을. 맨발 걷기 하는 거. 요즘 현대인들은 맨날 너무 편한 신발 신고 발가락이 잘 꼼지락꼼지락 잘 못 움직여요. 너무 편한 신발 신고 다녀서. 그래서 우리가 건강하기 위해서는 맨발 걷기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 근데 맨발 걷기를 어디서 걸어야 되냐면 초등학교 운동장을 권해요. 적당하게 딱딱하고 적당하게 말랑말랑 거리고. 산 오르는 건 저는 별로. 그것은 정말 맨발 걷기 잘하거나 적응이 된 사람들만 올라가야 돼. 잘못 산에 올라갔다가 더 병난 사람들 꽤 있어, 환자들. 괜히 그 뱁새가 황새 따라갔다가 가랑이 찌질이지 말고 그냥 초등학교 때부터 시작해요. 초등학교부터. 평지부터. 괜히. 알겠죠? 그래서 이런 거고 치매 예방을 위한 게 꼬리뼈가 왜냐면 뇌를 싸고 있는 막이 꼬리뼈에 붙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 꼬리뼈가 딱딱한 사람들 어떻게 되면 과장을 하면 이런 식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딱 놔주면 약간 자세가 이렇게 되고 훨씬 머리 조절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또 아까 뭐 했죠? 두 개 청골에 뭐가 나온다고 했죠? 부교감 신경이 나온다고 했죠. 우리 몸을 릴렉스 해주기. 그래서 꼬리뼈 딱딱하고 치질이 있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예민하고 여러 가지 증상들이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꼬리뼈 있는 데를 이렇게. 그래서 저는 민망하지만 항상 여기를 까고 치료를 해요. 어쩔 수 없이 여기를. 이 부분을. 근데 이 난치 질환 환자들이 이게 만성 피로나 이런 환자들이 실은 우리 환자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초점 건강한 거고요. 그래서 자 이렇게 나이 든다고 하는 것은 이게 안 나오네. 이 막이 짧아지는 거예요. 이렇게 이 자세로 가는 거. 나이 이렇게 하면 늙는다고 하는 게 이렇게 나이 들면 늙는다고 하는 게. 근데 나이 들어 늙지 않을 수 있다. 어떻게? 근데 이렇게 가면 나이는 들되 숫자에 불과하고 늙지 않을 수 있다. 어떻게? 자꾸 움직이고 이렇게 되면 자세를 바르게 한다면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펴주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냥 꼬리뼈 있는 데를 자꾸 치료를 하는 거 다 맨날 민망하게 꼬리뼈만 만지고 있잖아. 그래서 저는 환자를 볼 때 이상하게 성희롱 걸릴까 봐 저는 걱정스러워요. 나도 모르게 꼬리뼈를 대고 싶어. 저 사람 진단하는데
꼬리뼈가 딱딱한 사람들이 건강하지 못한 경우가 되게 많아요. 건강하지 못하고 되게 예민한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특히. 그래서 두개골은 문제야지 축두골인데 이 부분은 이제 다음에 기회 될 때 뭐 더 자세히 얘기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아까처럼 있죠. 이제 수처 봉합선들이 움직여야 된다고 잘 이렇게 움직일 수 있도록 이런 치료를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여러분들 꼭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산화질소라고 하는 게 뭐냐면 우리 몸을 릴렉스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산화질소는 어디서 나오냐? 움직일 때 스트레치 이런 거 할 때 산화질소 많이 나오지만 실은 호흡이 되게 중요해요. 호흡을 할 때 산화질소가 많이 만들어져요. 입으로 숨을 안 쉬고 입으로 숨을 쉬면 산화질소가 잘 안 만들어져. 근데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허밍을 하면 산화질소가 코로 숨 쉴 때보다 14배가 더 많이 나온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코로 숨 쉬는 것도 중요하고 허밍을 코로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코로 숨 쉬면서 허밍을 하니까 산화질소 14배. 산화질소 역할이 뭐냐면 말초 순환을 아주 잘 되게 하는 거예요. 혈관을 이완시켜 주는 거예요. 아까 꽉 수축돼 가지고 적혈구 다 막혀버렸잖아요. 그럴 때 우리 허밍을 하는 거야. 그래서 허밍을 자주 하다 보면 막힌 곳에 조금씩 뚫릴 수가 있는 거예요. 산화질소가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실은 우리가 비아그라, 산화질소 그 전구물질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말초 순환이 잘 될 수 있도록 빵빵하게 해주는 게 산화질소 전구물질 넣어주는 건데 산화질소 어떻게 한다? 운동할 때 가벼운 운동할 때도 많이 만들어지지만 허밍할 때 되게 많이 만들어진다. 그래서 기분이 좋아서 허밍하는 것도 있지만 허밍을 자꾸 하면 우리 몸이 릴렉스 돼요. 그 콧노래를 자주 불러야 되는 거예요. 허밍이 콧노래잖아요. 그래서 가끔은 저도 환자들 치료할 때 잘 안 풀릴 때는 환자 보고 콧노래 불러라고 해요. 이렇게 풀고 할 때 안 풀릴 때 콧노래 한번 해보세요 하면 더 잘 풀려요, 환자들이. 자, 그리고 산화질소는 이렇게 이런 데 막히지 않아야 되는데 이렇게 비염이 심한 사람들은 산화질소가 잘 안 만들어져. 코로 호흡을 못해서. 그래서 귓볼 당기기 뭐냐면 귀가 되게 중요해요. 여기다 시간이 걸릴까 봐 안 넣어놨지만 삼성병원에서 조사했던 게 뭐냐면 그 자기 환자들 한 1000명 정도 조사했던 게 귓볼에 주름 있는 사람들이 치매 걸릴 확률이 2배가 더 높아져요. 그래서 귓볼 주름 없을수록 이렇게 자주 잘 당겨줘야 돼. 그 치매 있는 사람들 보면 귓볼을 만지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뼈 만지는 것 같아. 딱딱해 있어요, 뼈가. 이렇게 귀를 말랑말랑하게 하는 게 치매에 안 걸리게 하는 가장 또 좋은 팁 중에 하나예요. 자, 이거 여러분들 진짜 강조하고 싶었던 그림이에요. 우리가 나이 들수록 어떻게 웃죠? 많이 웃어야 되는데 보통 어떻게 웃죠? 보통 이렇게 웃죠. 왜 그렇게 될까요? 나이 어렸을 때는 환하게 웃잖아. 실은 그때는 굳어지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이 그림 보면 알겠지만 근육이 이쪽엔 별로 없다고 했잖아요. 막으로 돼 있어 잘 안 움직이면 찔겨져. 아이 때는 이제 막이 말랑말랑하니까 웃을 때 환하게 같이 웃어지는데 이런 막들이 너무 찔겨져서 안 움직이기 때문에 나이 들면 환하게 웃는 게 힘들어서 그래서 웃을 때만 올려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 중에 뭐냐면 환하게만 넣어야 되죠. 아침에 일어나면 화장실에 응가하면 미쳤다. 아니 아무튼 화장실 누가 안 따라오니까 괜찮아요. 우리 아들도 못 봐, 우리 와이프도 못 봐 화장실은.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환하게 웃으면 일부러 이 근육들을 쓰려고 노력을 하는 뒤에 있는 근육들 운동이에요. 운동. 환하게 웃으려고. 합창 많이 하는 사람들이 더 오래 사는 경우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이처럼 환하게 웃어야 된다. 이렇게 웃으면 안 된다. 웃더라도 그러면 이렇게 웃으면 내 12신경이 이렇게 있다면 12신경이 앞으로 나오는데 이렇게 나오는데 이렇게 되니까 나이 들수록 좁아져. 3차신경도 더 생기는 거야. 이렇게 되니까 더 좁아지는 거예요. 환하게 웃어야지 3차신경도 좋아질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넓어 이런데 좁아져 있는 데를 넓혀야 되는 거지. 어떻게 해야 된다고 자꾸 멀리 보면서 산에 올라가면 이렇게 하면 너 비슷하고 괜찮아. 나만 건강해지면 돼. 알겠죠? 그래서 코로 이렇게도 하고. 그래서 자 마무리할게요. 자 여러분들, 자 5가지 꼭 기억합시다. 첫 번째는 뭐 뇌는 움직이기 위해서 존재한다. 그렇기 위해서 자꾸 운동해야 된다. 아시겠죠? 두 번째가 허밍하기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것 중에 그 다음에 귀주위 마사지,
그다음 가글링도 되게 좋아요. 왜냐하면 가글링이 왜 중요하냐면 이렇게 할 때 이 그쪽에 목젖 있는 데를 미주신경이 지배하는 데예요. 미주신경을 운동시켜주는 거예요. 가글링하는 게. 근데 이렇게 가글링하면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자세를 좀 바르게 하면서 가글 하는 게 되게 건강에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마다 아니면 양치할 때마다 한 번씩 명상이라고 생각하세요. 명상이라고 하는 게 딱 자리 잡고 하는 게 아니에요. 김주환 교수는 항상 강조하는 게 명상의 최고의 좋은 명상은 운동 명상이라고 하잖아요. 이 명상이라고 하는 우리가 명상에 대해서 할 때 항상 앉아서 자리 잡고 아니요. 걸어가면서 명상할 수도 있는 거예요. 내 몸에 한번 집중해보는 내 호흡에 집중 한번 해보고 그런 게 명상인 거예요. 딴 생각하지 내 몸에 집중해 주는 거. 나를 바라보는 것 자체가 명상인 거예요. 그리고 다시 정말 저는 하나만 뽑으라면 이 중에서 어떤 거라고요? 자꾸 밖에 원근 운동하는 거. 너무 쉬운 거잖아. 안 그래요? 호흡하는 거 너무 힘들어요. 너무 쉬운 거 어떻게 밖에 나가서 걸으면 멀리 보는 거야. 야산. 황방산은 힘들 수 있어. 자, 전주대 뒷산 천잠산 있잖아요. 너무 야산 너무 편해요. 걷기에 1시간 정도 거기 멀리 봤다가 생각보다 뱀도 많아. 뱀도 많아요. 그만큼 깨끗하다라는 곳이 있잖아요. 거기 가보고 근데 뱀도 우리 두려워서 도망가요. 물려고 공격하지 않으니까 거기 공기도 좋고 천잠산 되게 좋아요. 황방산보다 훨씬 쉬워요. 가기가. 그래서 천잠산 같은 데 멀리 보려고 자꾸 노력하는 거. 두피 마사지 제가 얘기했죠. 그다음에 감정, 마음 풀기 위해서 너무 마음 문제에 다가서지 마라. 마음의 문제라고 생각했던 많은 문제들은 결국 우리 몸의 문제였더라. 알겠죠? 그래서 이 7가지에서 하면 조금 더 그 다음에서야 호흡 훈련도 쉬워지고 이런 것들이 돼야지.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잘 돼야지 잠도 잘 잘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전에 이것들이 꼭 바탕에 깔려야지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잠을 잘 잘 수가 있는 거고 더 건강해질 수 있는 겁니다. 아무튼 긴 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